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자, 시장이 오를만 하면 다시 내려앉는 패턴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시장에 계속해서 새로운 불확실성이 나타나고 단기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매도세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요, 현재 비트코인은 중요한 변곡점에 위치하고 있고 상승이 다가오는 시그널이 꾸준히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지치신 크롱님들도 계시겠지만 무엇보다도 꺾이지 않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시그널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거시경제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에 새로운 불확실성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 이어지고 있던 불확실성들도 아직까지 완전하게 해소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 증시 3대 주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슈들이 시장에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번 주와 다음 주 초까지 관세 협상이 마무리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호관세 기한이 7월 9일로 마감이 되기 때문에 그 기점들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요. 자, 당장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갈등이 다시 한번 더 폭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도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시장에 가장 직접적인 악재로 작용을 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CEO의 갈등인데요. 트럼프 감세법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정신 나간 법안이고 만약에 통과했을 때에는 새로운 신당을 창당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아주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나오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정부 효율성 부서 도지가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기업들이 받은 정부 보조금을 다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더불어서 일론 머스크의 추방도 검토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갈등이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워낙 중요한 두 명의 인물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두 사람의 갈등의 여파들이 어디까지 번져갈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 때문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의 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즉 감세법까지 포함한 이 법안은 연방의회 상원에서 51대 50으로 한 표 차로 근소하게 통과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들이 어떻게 이어질지, 하원에서는 또 어떤 추이를 보여주게 될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네, 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유럽중앙은행이 주최한 신트라 포럼에 참석해서 통화정책과 관련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세가 없었다면 기준금리를 이미 추가 인하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발언에서는 지금까지 발언과는 약간 다른 뭔가 미묘한 입장 변화가 관찰이 됐는데요. 7월 금리 인하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7월 금리 인하가 너무 이른지는 아직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회의에서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미국 경제가 탄탄하게 유지되는 한 좋은 선택은 기다리는 것인데 향후 데이터에 따라서 금리 인하 시기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유예 연장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일본에 대해서 자신들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경고를 날렸습니다. 그만큼 미국과 일본의 협상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7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 그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우선은 어제 발표된 중요한 지표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조업 관련해서는 S&P에서 집계되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와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지표를 더 중요하게 보는데요. 50을 하회를 하면서 계속해서 약세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조업 업황이 경기를 선행을 하기 때문에 제조업 지표가 계속해서 약세 국면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경기가 나빠지고 있는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전치와 예상치보다는 상회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중요한 고용지표 중 하나인 미국 노동부의 구인이직 보고서, 졸트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이전치와 예측치를 상회를 하면서 고용이 견고하다는 시그널을 줬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결과는 전반적으로는 경기가 양호하다라는 쪽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기 때문에 7월에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는 전망은 여전히 굳건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전망에 여전히 무게감이 실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현재 글로벌 유동성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유동성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상승을 위한 기반이 계속해서 구축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레버리지 비율, SLR 변경으로 은행 유동성이 증가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해임을 연이어서 언급을 하면서 연준을 압박하는 가운데 연준 내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방향성에 동조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전체적으로 유동성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기조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 얘기는 하반기가 이제 막 시작되었고 하반기는 강세장이 유력하다라는 전망에 힘이 더 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온체인 지표 상으로도요, 지금 시장은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는 것들을 재차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 시황에서 명목 수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명목 수요 지표가 온체인 지표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음수 영역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매수세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들, 즉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비트코인의 강세장 지수, 불스코어 지표가 50으로 정확하게 중립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더 본격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60 구간들을 넘어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중요한 변곡점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비트코인의 활성 공급량 지표로 봤을 때도 현재 중요한 변곡점에 놓여 있고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놓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지표의 30일 변화 지표는 지난 한 달 동안의 활성 공급량 점유율 변화를 백분율로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이 지표를 현재를 기준으로 지난 6개월 동안의 흐름들을 한번 살펴봤을 때 6개월 동안 변동된 코인 비율이 마이너스 17로 집계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활성 코인 점유율이 한 달 동안에 17% 감소를 했다라는 의미이고 네트워크 활동과 시장의 흐름이 둔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구간 한번 살펴보시면은 작년에 본격적인 상승을 하기 직전인 2024년 9월과 거의 흡사한 수준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바이낸스의 미결제 약정 증가율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지표가 음수 영역으로 전환된 이후에 계속해서 음수 영역을 유지하고 있다가 이제 0에 수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변곡점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서 5월 동안의 흐름 한번 살펴봤을 때도 이 지표가 음수 영역에서 양수 영역으로 전환되는 그 포인터를 기점으로 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장기보유자의 실현이익 지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현재 이 지표가 2024년에 본격적인 상승장 전에 마지막으로 조정을 마무리하던 그 구간과 비슷한 수준에 놓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 지표들이 상승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그 단계와 비슷한 패턴들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현재 220%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전 고점이었던 2024년 3월이나 2024년 12월과 비교했을 때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각각 300%에서 350%였는데 아직까지는 저조한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만큼 장기 보유자들이 아직까지는 버틸 수 있는 여력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의미이고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되면은 미실현 이익들이 더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기 보유자를 중심으로 해서는 매도세가 나오는 시그널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3년에서 5년 정도 보유한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장기 보유자의 기조는 보유에 더 무게감이 실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의 펀더멘털 지표 하나 확인하고 온체인 지표 분석을 마무리할 텐데요. 거래소의 비트코인 잔고가 계속해서 하향 추세를 보이면서 2018년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공급량의 15%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OTC, 장외 거래 잔고도 1월 이후로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1% 감소를 하면서 공급 충격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솔라나 현물 ETF가 이번 주에 승인될 것이다. 요 전망들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폴리마켓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번 달 안에 승인될 가능성은 97%, 거의 100%에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렉시어스에서 신청한 솔라나 스테이킹 ETF가 현지 시각으로 수요일에 공식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일쯤에는 승인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SEC가 그레이스케일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라지캡 펀드, 즉 시가총액 상위권 코인들을 모아놓은 이 펀드를 ETF 전환을 승인을 했습니다. 해당 펀드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XRP, 카르다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인 에릭 트럼프가 이끌고 있는 아메리칸 비트코인이 2억 1,500만 달러를 모금해서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SEC가 계속해서 규제에 대해서 암호화폐 우호적인 규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SEC가 토큰 기반 ETF 상장 절차를 간소화하겠다 이렇게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특정 토큰이 상장 기준을 충족하면 발행사는 19B4 제출 절차를 건너뛰고 S1 서류만 제출한 뒤에 75일을 기다려 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구상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방안이 최종적으로 통과가 됐을 때는 발행사와 SEC의 서류 작업과 피드백을 크게 줄여줄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됐을 때 알트코인 현물 ETF 출시도 더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네, 시장 흐름과 관련해서도 몇 가지 이슈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비트파이넥스가 보고서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모멘텀이 약화가 됐고 당분간 횡보세가 예상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흐름들은 단기적으로 새로운 소스가 나타나고 청산에 의해서 또 급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비트파이넥스의 의견이란 부분들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와이즈의 최고 투자 책임자는 비트코인이 올해 2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더리움과 솔라나가 최고가를 다시 경신할지는 불확실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이죠. 로버트 기요사키는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를 했고 100만 달러 도달을 믿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CBD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CBD 지표 상으로 파이어 차트에서 매도벽이 굉장히 두터워지고 있습니다. 원래 110K에 있던 매도벽도 더 두터워진 것은 물론이고요. 그 하단 109K 매도벽도 상당한 수준으로 두터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단 111K까지도 두터워지면서 가격 상승을 저지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래들의 움직임으로 보면은 가장 큰 규모의 갈색고래는 계속해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나머지 주체들은 모두 다 물량을 던져내면서 전체적으로 바이낸스 거래량은 여전히 매도세가 더 위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로 봤을 때도 양수 영역을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의 수요세가 조금씩 둔화되는 움직임들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들을 다시 반전시킬 수 있는 호재들이 어떤 것들이 나타날지를 지켜보셔야 되는데요. 네,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중요한 지지 구간을 하방 이탈하고 있습니다. 22평선과 52평선을 일시적으로 하방 이탈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빠르게 회복하는 것이 첫 번째 미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세적인 관점에서 또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가 이 구간부터 하락 추세선이 이어져 왔습니다. 상방 돌파하지 못했고 이 구간에서도 상방 돌파에 실패했는데 이번에도 상방 돌파에 실패하고 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요 이평선이 계속해서 상향의 움직임들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들은 이평선을 회복한 이후에 하락 추세선을 상방 돌파한 이후에 지지를 받는데 큰 거래량이 동반되는 것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인 랠리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RSI 상으로 봤을 때도 이평선을 하방 이탈했고 중립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세 국면을 보이고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22평선과 52평선을 회복하지 못하면은 추가적으로 이 구간들까지도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서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지지 구간은 10만 달러다. 이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청산 히트맵 상으로 봤을 때 롱 포지션이 105K에 밀집이 되어 있고 숏 포지션은 107.8K에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들까지도 청산을 하고 올라갈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즉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현재 매물대 구성으로 봤을 때 중요한 지지 구간이 가장 두텁게 형성되어 있는 104K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더라도 104K에서 반등을 하는지 여부들을 또 지켜보셔야 됩니다. 네, 현재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비트코인이 일시적으로 주요 이평선을 하방 이탈했습니다. 현재 시장을 신중하게 바라봐야 되지만 개인적으로는 악재 자체에 비해서는 조정이 크게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큰 상승을 대비한 개미털기 수순이 아닌가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거시경제 흐름들과 그리고 중요한 악재들이 어떻게 소화되는지 여부들을 꾸준히 지켜보셔야 되고요. 하반기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시면서 꾸준히 대응 전략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